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사 모의고사 제2회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수업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1번은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바로 이제 초기 국가, 즉 여러 나라의 성장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지난번 1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자료를 통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해마다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여기서 결국은 이 5월에 바로 이제 제천 행사를 지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초기 여러 국가 중에서 5월에 제사 지낸 나라는 어느 나라요? 바로 사만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사만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직관으로 보고 바로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소멸 노비로 배상하는 체화가 있다. 체화는 어느 나라죠? 바로 동해의 풍습이죠. 자, 그럼 일단 동해 관련된 거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2번에 철자 여차형 집터. 이 철자 여차형 집터도 어느 나라입니까? 마찬가지로 동해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적인 지배자로 바로 사만에는 신지라는 대족장과 그 다음에 읍차라는 소족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별 족장 이름을 꼼꼼하게 외우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제사장인 천군과 그가 거주하는 신성금적인 소도가 존재한다는 건 분명히 맞는 답인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에 재정 일치가 아니라 4번은 무슨 사회죠? 재정 분리사회죠. 그래서 4번도 틀린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다음 중 고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 공무원 시험 문제가 말장난 문제도 좀 나와서 한번 제가 꾸며봤는데요. 자, 제 1번 볼까요? 성덕대왕 신종은 바로 일명 에밀레종이죠. 비천사 문의로 유명한 이 종은 통신라의 범종이다. 맞는데 그 다음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종이다. 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종은 뭡니까? 바로 상원사종이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부여있는 바로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으로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양식을 계승한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이다 그랬는데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바로 목탑 양식을 계승한 석탑이죠. 그리고 이 정림사지 5층 탑은 또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양식을 계승한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에 신라에 첨송된 어느 왕 때 만들었죠? 진왕 때가 아니라 선덕여 왕 때 만들었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정혜공주묘 또 뭐가 있어요? 정효공주묘가 있죠. 그 발해의 정효의 공주묘는 바로 어디에 영향을 받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모주림 천장의 무슨 무덤이죠? 바로 굴식 돌박 무덤입니다. 굴식 돌박 무덤. 자, 그런데 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당의 영향을 받은 모주림 천장의 벽돌 무덤이 되어 있죠? 바로 이 벽돌 무덤은 정혜공주묘가 아니라 뭐가 되죠? 정효공주묘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조선시대 토지제도, 즉 과전법의 변천 과정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죠. 그래서 과전법에서 직접 폐지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맞죠? 그런데 이 과전법에서는 관등에 따라서 지급하는 과전이 있고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바로 세습에 이용된 세습지들이 있죠. 자, 세습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수신전, 그리고 휴량전, 그 다음에 공신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과전법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직, 현직 관리에게 모두 다 지급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과전법은 경기도만 한정되어 있고 세습지는 계속 수신전, 휴량전이라고 하는 바로 그리고 공신전이라고 하는 세습지가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 과전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과전 부족, 즉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바로 무슨 법? 직전법이죠. 직전법. 그래서 직전법에서는 바로 누구만을 대상으로 해요?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습지 중에 수신전과 휴량전은 폐지하였죠.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바로 이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했더니 결국은 현직에 있을 때 바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즉 수조권 남용 현상이 나타났죠. 수조권 남용. 원래 수조권은 얼마예요? 10분의 1이잖아요. 그 10분의 1보다 더 많은 수조권을 징수하는 이런 수조권 남용으로 농민의 부담이 또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조권 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바로 뭐예요? 관수관급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수관급제는 기존에 있던 과전법에서는 바로 관리들에게 직접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수조권 남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관수관급제는 관청에서 거두어서 관리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 조심하시거든. 관수관급제 실시하면서 직전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직전법의 원칙을 병행하는 겁니다. 직전법의 원칙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서 관수, 그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요?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거죠. 관급. 그래서 이 관수관급제는 기존의 수조권 남용의 문제를 해결해서 실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조세 징수를 직접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징수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죠. 자, 그래서 이 관수관급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이 어떻게 되었다? 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관수관급제가 실시된 이후에 이제 관리들에게 수도권을 지급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명종 때 직전법을 폐지했죠. 그 직전법 폐지했던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즉 조선에서 수조권을 지급하는 수조권 지급제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무슨 제도래요? 현물로 지급하는 현물 녹봉제가 실시되었죠. 그러면서 직전법 폐지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 중요한 현상이 있죠. 바로 이제 양반들은 수조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토지 소유 욕구를 점점 높인 거죠. 그래서 바로 지주전호제에 입각한 지주전호제, 즉 병작반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면서 양반 관료들에 의한 바로 농민들의 착취. 그래서 이 지주전호제는 전적으로 농민들에게 불리한 거였죠. 그래서 농민의 몰락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조선의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은 결국은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볼까요? 자, 가가 과전법인데 과전법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전현직 관리 맞죠?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직전법, 세습지의 증가, 수신전 휴량전, 그것 때문에 현직 관리에게, 즉 신진 관리들에게, 신거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면서 결국은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다 바로 관수관급제는 양반 관료들의 수조권을 빌미로 한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 방식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수조권을 관직, 즉 양반 관료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조세를 징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 양반 관료에 의한 바로 수조권 징수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는데 4, 바로 직전법의 폐지입니다. 자, 직전법 폐지했다는 얘기는 국가의 바로 토지제도, 운영제도가 다 없었다는 얘기죠. 즉 수조권 지급제도가 없어졌다. 그러면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몰락이 촉진되었다. 그래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지문의 내용을 보면 목민신도니까 정약용이겠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네요. 그죠? 자,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리 한다. 아전의 아들 손들어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가 고을 안에 양반을 대할 때 맘먹듯이 너나 하며 자를 부르고 예를 차리지 않는다. 결국 이 내용은 뭐예요? 조선 후기
양반의 사회적 지위가 약하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선 후기에 가족제도의 변화가 나타났죠.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바로 이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장자 중심의 제사 상속, 그죠? 그리고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들이 없는 집은 양자를 입양하는 게 일반화된다.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반은 향촌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런 단어 아시죠? 향전. 향전이 뭐예요? 조선 후기에 기존의 양반인 구양과 바로 분홍 출신의 양반인 신양들 간에 일어난 향촌 사회의 주도권 다툼을 향전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들 신양에 도전을 받던 기존의 제지사족 구향들이 향촌 사회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중에 하나가 바로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죠. 기존의 분연 단위의 향약 대신에. 그리고 그 외에도 문중 중심의 서원과 사후를 건립한다든가 그리고 동족마을이 형성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영조 때 노비의 신분은 엄마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노비 종모법이 실시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노비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맞는 답인데 4번, 조선 후기에 기술직 증인들은 신분 상승 운동을 위한 신분 소청 운동을 전개했다. 바로 신분 상승 운동을 언제 전개했죠? 바로 철종 때 전개했죠. 그래서 그들은 신분 상승을 전개했지만 그들은 청해직에 진출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들의 신분 상승 운동은 결국은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그들은 청해직 진출에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서울들은 바로 철종 이후에 청해직 진출이 허용되기 시작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항일 의병운동과 관련된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항일 의병운동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뭐냐? 그러면 바로 원인입니다. 원인. 그리고 그 원인과 함께 단계별 의병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의병운동인데 가를 봤더니 유생과 군인, 농민 등 각계 여층이 포함해 전력이 향상된 의병이 일본과 직접 전투를 벌였대죠. 여기서 군인이 참여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되죠. 바로 해산 군인의 참여이기 때문에 요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미의병이 되겠죠. 가가. 그 다음에 나는 존왕영예를 내세우며 지방에 관할 습격하여 단발을 강요한다. 단발 나왔네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나는 바로 을미의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의 외교권 박탈을 계기로 일어났다. 그러면 다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제 볼까요? 1번 가보면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처음으로 등장했대죠. 처음 등장한 건 무슨 의병이에요? 을사의병이죠. 그러니까 정미의병에 해당한다니까 틀린 답이 되겠고 2번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칙으로 해산한 후 농민들은 활빈당을 조직 활동하였다. 이거 무슨 의병의 특징이에요? 을미의 특징이죠. 그러면 나가 을미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 보시면 다 의병 연합부대인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이거 무슨 의병 단계죠? 정미의병 단계죠. 그런데 다는 무슨 의병이에요? 을사죠. 그러면 틀린 답이 되죠. 그 다음에 한말 의병운동의 순서는 을미가 처음이니까 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다 을사죠. 그래서 나, 다, 가 순서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밑줄 왕과 관련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왕 문제 참 많이 나오죠? 자, 왕을 봤더니 태조의 뒤를 이은 혜종과 정종 그리고 왕권이 불안정하여 외척과 왕자들 사이에서 계승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왕, 그 왕은 바로 혜종 전쟁을 거치면서 요 내용 나와 있죠. 외척들의 왕의 계승 다툼, 그 이후에 등장한 왕은 바로 누가 되겠어요? 광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종은 대부분의 정책이 무슨 정책이었죠? 왕권 강화 정책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광종은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관리들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였다.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2번 거란족을 정벌하기 위하여
광군이라는 군대를 조직하였다. 이거 어느 왕 때죠? 정종 때죠?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광정은 노비양거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 노비를 바로 뭘로요? 양인으로 해방시켜서 결국은 호족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킨 거죠. 반대로 한다면 뭐가 돼요? 왕권 강화. 그래서 이 노비양거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둘게. 노비양거법은 두 가지예요. 왕권 강화의 측면도 있고 동시에 뭐도 있어요? 국가 재정이 확충되죠. 왜냐하면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면서 양인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바로 국가 재정이 확충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공민왕의 전민변전도감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광종 때는요. 귀법사를 창건해서 바로 화엄정을 중심으로 교정을 정비하였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교정의 득세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균열을 등용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은 조선시대 중앙통치조직이 즉 대간, 양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다음의 자료에 간화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그랬습니다. 간은 재상과 대등한데 일정한 직책에 매이지 않고 천하의 득실과 백성에게 나라의 주요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재상만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간은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이에 대해 말할 수 있으니 그러면 말한다. 그럼 그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간은 사관원을 의미하는 거죠. 간쟁을 담당하는 사관원. 그리고 그 지위는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다를 바 없다. 반면에 나는 비록 같은 언관이지만 그 직책은 달라. 규차를 맡아 백관의 비리를 다스린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헌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관원, 사헌부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 뭐라 불러요? 조선에서 대간 또는 양사라 부르죠. 그리고 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뭐예요? 바로 간쟁, 서경권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일은 바로 뭡니까? 국왕에 대한 독재 견제, 관리들의 부정부패 방지. 그래서 이것은 권력의 집중과 부정 방지를 위해서 바로 이 기능이 담당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간인데요. 선제 보겠습니다. 자, 선제 보시면 1번 간은 사헌부가 아니라 뭐였죠? 사관원이죠. 나는 홍문관이 아니라 뭐예요? 사헌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사관원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했대잖아요. 국가의 중요 정책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기구는 조선에서 뭐죠? 요거는 바로 의정부에 대한 설명이죠. 의정부. 그 다음에 3번 나는 즉 사헌부는 왕명의 신속한 수행을 보조했다. 왕명 신속 수행 이거 뭐가 하는 일이죠? 이거는 승정원이 담당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4번 가와 나 사관원과 사헌부는 대간이라 하여 간쟁 세원권을 통해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방지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8번. 8번 문제는 균역법과 관련된 문제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행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6년 7월 기유 양역을 절반 줄이라고 명하였다. 양역을 줄인다. 즉 양인의 역의 의무를. 자, 구전을 한 집안에서 거두게 되면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진다. 결포는 정해진 세율에 의해서 더 부과하기 어렵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군포를 한 필로 줄이도록 하고 감액한 액수를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군역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무슨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균역법은 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군포를 2필에서 몇 필로요? 한 필로 줄이도록 한 거죠. 그죠? 예. 대신에 이 균역법은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즉 국가에서 2필에서 한 필로 줄였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 중에 바로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란 이름으로 선무군관포 한 필을 징수해서 부족분을 결성했고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1개월당 몇 두, 2두의 세금을 징수했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왕실의 재정으로 징수되었던 바로 이제 어장세, 선박세를 바로 이런 잡세들을 국가 수입으로 다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부족분을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알아둘 내용은 이 균역법에 의해서 기존에 농민의 부담은 어떻게 됐어요? 감소되었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군적이 문란해졌기 때문에 이 농민의 부담은 감소는 맞지만 일시적인 감소에 불과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균역법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선지 보겠습니다. 자, 균역법을 실시를 계기로 해서 1번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이름으로 군포를 한 필 징수하였다. 맞죠? 2번 지주에게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토지 1개월당 미국 2두를 징수하였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대부분의 양반이 군역법을 계기로 군포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이 감소했다. 농민 부담 감소 맞아요. 근데 이 앞에 보면 대부분의 양반이 군포를 납부했다. 아니죠. 대부분의 양반이 군포를 납부하게 됐다. 이건 바로 흥선대원이 실시했던 무슨 법? 호포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4번 어장세, 선박세 등의 잡세 수입으로 국가재정을 보충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9번. 자, 9번 문제는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남한의 정치적 상황 관련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아예 그냥 선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 군정은 조던 총독부 체제를 이용하여 남한을 직접 통치하였다. 그래서 메가더가 당시 메가더 사령관이 포고문을 발표해서 남한을 바로 미 군정이 직접 통치, 즉 뭘 이용해서요? 조던 총독부 체제, 다시 말하면 누구를 이용해서요? 친일파를 이용해서 직접 통치했죠. 그죠? 그러면서 당시 남한에 있었던 모든 정치단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김구 임시정부, 그 다음에 건전 같은 그런 모든 정치단체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1번 맞는 답이 되고요. 2번 김구와 김규식은 바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바로 48년 2월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자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김두봉과 함께 남북협상을 참여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결정했죠.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즉 통일정부 수립, 그리고 바로 미소 양국군대, 양군 철수, 이런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 내용이 결정됐지만 결국은 결렬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3번 조선공국준비위원회 누가 만들었어요? 여운형과 안지영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좌익우익연합단체인데 바로 이 건주는 미 군정이 수립한 이후에 인민대표제회를 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고 그랬는데 이 건주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준이 한 일 중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선지가 틀린 이유는 건준이 미 군정이 수립된 이후에 인민공화국을 세웠다고 했는데 사실은 건주는 미 군정이 들어오기 직전이 미 군정이 들어온 건 9월 8일이고요. 9월 8일에 들어왔고 그리고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건 9월 6일입니다. 그래서 건주는 미 군정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이 국가체제를 미리 갖추기 후 그들과의 어떠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인민공화국을 미리 수립했기 때문에 미 군정 수립 이후가 아니라 이전입니다. 약간의 말장난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한국민주당은 모스크바 3.3 회담에서 바로 5년간 신탁통치운동이 결정되자 거기에 대응해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삼국의 정치적, 즉 삼국의 항쟁과 정치적 발전 주제죠.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역사 사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보면 가는 고구려인데 고구려가 뭐래요? 불교 수용이죠.
그럼 고구려에서 불교 수용 그러면 누굽니까? 4세기 소수리망 때죠? 4세기 소수리망. 예. 그 다음에 신라는 왕칭을 사용하고 우상국 정복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6세기 누구예요? 바로 지중왕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간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4세기의 고구려 왕들의 이름의 순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빨리 써볼까요? 4세기에 누구 있어요? 미천왕이 있죠? 고국원왕이 있죠? 그 다음에 소수리망이 있죠? 그리고 4세기 말에 누구 있어요? 광개토대왕이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예.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신라는 병부를 설치하고 상대등 제도를 마련했다. 신라에서 병부가 설치되고 상대등 제도가 마련된 거, 요거 언제죠? 신라 버풍왕 때죠? 버풍왕이면 언제요? 지중왕 다음에 버풍왕이죠? 그러면 1번은 이유가 되니까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2번, 고구려는 낭낭멸망 끝났죠? 고구려에서 낭낭멸망 누구예요? 바로 313년 미천왕 때 낭낭이 멸망되었죠? 그러면 소수리망 이전이니까 바로 이전이니까 이것도 정답이 안 되겠네요. 3번,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맹의 주도권이 금강에서 대가 넘어가게 된 이유는 바로 뭐였죠?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가야 원정을 계기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금간에서 무슨 가야로 대가로 넘어간 거죠?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하면 5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본문 자료에서는 가와 나가 4세기 6세기 사이죠. 근데 이 내용이 5세기 후반이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정답. 4번에 백제가 만을 정복했다. 만 정복 누굽니까? 근초왕이죠. 그럼 근초왕이면 4세기 맞죠. 근데 근초왕이 만을 정복하고 누구를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바로 바이킬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4번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순서 문제 안 넣으면 또 심심하죠. 그죠? 우리도 공무원 시험인데 순서 문제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근대 이후 추진된 개혁 아니다. 개혁의 내용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근대 이후 추진된 개혁들 굉장히 많죠. 갑신, 동화, 가보, 을미, 광무, 그리고 대한제국 개혁, 그 다음에 독립회, 헌의육조 이런 많은 개혁안들이 있죠. 자, 순서입니다.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지조법, 해상공국 혁파. 여러분들 지조법은요 무조건 해오십시오. 무조건 뭐요? 갑신정변. 그죠? 갑신이네요. 1884. 그 다음에 니은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한다. 이거 여러분들 뭐죠? 독립협회의 헌의육조에 관련된 내용이죠. 1898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원습을 설치했다. 이거 여러분들 뭡니까?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게 몇 년이에요? 1899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해 나가죠. 그래서 1899. 그 다음에 리얼 토지의 평균 문장 너무나도 중요하죠. 토지 평균 문장 뭡니까?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 12조입니다. 1894죠. 그 다음에 미음에 친위대, 진위대를 설치한다. 여러분들 시위대는 단어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친위대, 진위대 설치한 거 이거 언제입니까? 3차 을미개혁입니다. 3차 을미개혁 1895.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다면 갑신, 기역, 그죠? 그 다음에 니을 뭐요? 니을 동학농민운동이죠? 그 다음에 미음의 을미, 그리고 그 다음에 니은의 독립회 헌의육조, 디귿의 대한국 국제.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대개혁은요 그 개혁하는 내용들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숫자들 외우는 게 좋아요. 갑신이 14, 헌의 6, 대한국 국제 9, 동학 12, 폐정개혁이죠. 그 다음에 가보 을미개혁에 특히 2차 가보개혁에 뭐 있어요? 홍범 14조 14. 그런 거 숫자 외우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 문제 보게 되면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고조선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보기를 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단군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제왕기, 동고의 성남, 한서리 등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단군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은 삼국유사고, 제왕기, 동고의 성남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한서지리지죠. 한서지리는 바로 중국의 역사서 아닙니까? 한서지리지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단군 신화가 아니라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팔조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고조선은 처음에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죠. 그러다가 바로 기원전 3세기 전환 시기에 연나라의 진계의 침략으로 요동지역을 상실하면서 이제 그 중심지는 어디로요? 한반도 즉 대동강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한반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되었다. 2번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위만조선 성립 이후에 왕위 세습제가 확립되고 상대부 장군 내 관직이 설치되었다는데 여러분들이 고조선과 관련된 요즘 문제의 경향 중에 하나는 위만조선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만조선 성립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왕위 세습제 확립과 상대부 장군의 관직이 설치된 것은 위만조선 성립 이전, 바로 기원전 3세기 부왕, 준왕 때 벌써 이루어진 일이죠. 부왕과 준왕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후가 아니라 이전입니다. 4번 팔조법에 의하여 고조선에서는 도둑질 단자는 어떻게 했나요? 사형에 처한 게 아니라 뭘로 삼았어요? 노비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4번도 틀림 정답.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1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발해 문제 또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한 번쯤 건드려 봐야 되는 주제죠. 자, 근데 발해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발해라는 내용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럼 바로 왕입니다. 왕. 그 왕도 딱 3명이죠. 무왕, 문왕, 선왕입니다. 특히 문제는 무왕과 문왕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선왕을 많은 선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무왕, 문왕, 선왕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보면 지문 볼까요? 다음에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발해의 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TV 나와 있죠? 상경천도였네요. 상경천도는 문왕도 되고 성왕도 되죠. 문왕, 성왕. 그 다음에 보면 대흥이라는 연어 나왔네요. 그래서 상경천도와 대흥,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왕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봅시다. 말갈족을 복속했죠. 그래도 발해가 세워진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갈족을 복속하고 요동지역을 확보했다. 이거 누굽니까 이거? 선왕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선왕? 그럼 이게 틀린 답이죠? 아, 그럼 옳지 않은 것인가? 이게 맞는 정답은 되겠네요. 그죠? 예. 2번 문왕 때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개설해서 신라와의 대립관계를 해소하였다. 맞는 정답. 그 다음에 3번 문왕 때 발해는 기존의 당과의 대립관계를 벗어나서 친성관계로 바뀌게 되죠. 문왕 때 와서. 그래서 당의 삼성 육부 제도를 도입하여 그리고 중앙통치를 정비했고 주자감을 세우기도 하였다. 요거 전부 다 맞는 답이 됩니다. 4번 문왕은 스스로를 불교적 성왕으로 일컫기도 했다고 했는데 문왕은 불교를 굉장히 많이 믿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기도 했어요? 전륜 성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정답.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임시정부와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시기는 크게 3개로 나누게 되는 거죠. 상하이에 있었던 시기하고요. 그게 이제 1919에서 1932까지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동하죠. 이동기가 있고. 그러면 이들이 이동한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1932년이죠. 1932에 무엇을 계기로요? 바로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를 계기로 해서 임시정부는
이제 상하이를 떠나고 그리고 1940년에 어디에 충칭에 정착해서 40년에서 해방 45년까지 충칭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전 민족의 의지와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반일 독립 및 그 다음에 보세요. 정치, 경제, 교육, 균 등의 3균 제도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건국 강령을 발표한다. 아, 여기서 이제 팁이 나왔네요. 바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한 거죠. 이게 몇 년이에요? 1941년. 그죠? 어디에서요? 충칭에서 이것이 발표되었었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을 때, 충칭에 있었을 때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란 얘기죠. 자, 그러면 충칭 잠깐 정리해 볼까요? 충칭에 있을 때 임시정부는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으로서 민족주의 세력을 통합해서 한국독립당을 1940년에 창설했죠. 그죠?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국민당 이렇게 합쳐서 한국독립당 창설했고, 두 번째는 4차 개헌에 의해서 김구, 주석, 단일 지도체제가 4차 개헌에 의해서 40년에 정비되었고요. 세 번째는 한국 광복군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것도 충칭에서 40년입니다. 그리고 그 지문에 나와 있었던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이거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죠. 194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임시정부는 1942년에 김원봉의 조선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이죠.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좌익 세력을 흡수 통합하게 됐죠. 그래서 좌익, 우익, 통합, 연합정부가 세워진 게 이게 1942입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민족혁명당 들어오면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도 같이 흡수돼서 한국광복군으로 합류 통합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군자금을 마련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군자금을 마련하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 주제는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을 때요? 충칭에 있을 때 상황을 물어본 거죠. 그러나 임시정부는 충칭 이동 이후에 연통제와 교통이라는 조직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벌써 상하이에 있을 때 일제에 의해서 이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망과 교통이라는 이런 정보기관이 전부 다 상하이에 있을 때 일제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렸죠. 무너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연통제 교통을 이용한 군자금 마련은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상하이에 있을 때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을 통합하여 임시정부 여당으로 한국독립당 창설 맞죠? 김구 주석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맞죠? 그리고 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한국광복군은 영국군과 연합해서 바로 미얀마, 인도 전선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맞는 정답이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반드시 충칭 이후의 활동과 이전의 활동을 구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5번 볼까요? 다음 자료의 지배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12년이네요. 2012년에 바로 지방직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어 본 건데 다음 자료의 지배층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지문은 굉장히 길죠. 그죠? 이 자료는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충선왕 때, 고려 충선왕 때 바로 이 왕실의 무슨 원을요? 근친혼을 금지한 조칙이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는 바로 이 충선왕 요 자료를 통해서 충선왕의 정체를 물어본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요걸 이용해서 바로 이 지배층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자로서 처벌할 것이니 바로 근친을 금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쭉 내려보시게 되면 자, 그들은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충선왕 때 재상들은 전부 어디서 나왔을까요? 권문세족에서 나왔겠죠. 그 권문세족을 보여준 예를 보면 여기 가문 이름들 보세요. 철원채씨, 해두채씨, 공함업씨, 평강채씨, 청주이씨, 그 다음에 특히 당성홍씨,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어디 있죠? 평양조씨, 이런 집안은 특히 원간석기에 등장한 새로운 신흥 권문세족의 집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은 바로 원간석기 지배계층의 누구에 대한 권문세족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권문세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선지 볼게요. 자, 1번 권문세족은 첨의부와 밀직사의 고위간직을 독점하였다. 맞는 정답이죠.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권리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소를 통해서 고위간직 독점하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의 혜택? 공음전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공음전은 바로 전시과에서 누구에게요? 귀족에게 지급한 세습지였잖아요. 근데 전시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신정변을 계기로 무신정변 이후에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토지자 자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음전은 문벌 귀족만 해당이 되고 권문세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틀린 정답이 되겠네. 틀린다. 그죠? 네, 틀린다. 그 다음에 2번. 자, 권문세족은 정방과 도평이 사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그들은 한마디로 대부분 친원파였죠. 그리고 천원 출신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걔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무식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본학적 또는 유학적 소양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관직 진출도 과거가 아니라 반드시 뭘 통해서? 음소를 통해서 관직을 주로 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지방의 향내 출신이며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던 뭐예요? 신진사대부.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으로 성리학을 학문적 비판하고 불교패를 비판했던 이것도 신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은 조선 전기 문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네. 문장이 좀 긴 문장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그 문장 긴 문장이 나오면 뭔가 틀린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출제위원들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돼서 항상 앞이나 뒤의 문장을 한번 잘 끊으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1번 숭례문은 15세기의 대표 건축물 맞죠. 그러한 숭례문은 고려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계승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숭례문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숭례문 남대문은요. 고려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계승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고려 건축과 다른 양식의 건축으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 건축 양식을 계승했단 말이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은 고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네요. 2번 15세기에는 청자의 백토해분을 칠한 회청색의 소박하고 천진선문의 분청사기 15세기 유행 맞는 답이 되겠죠. 3번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바로 안평대군의 꿈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꿈속의 이상세계와 즉 환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능숙하게 표현했다. 맞는 답이 돼요. 4번 태종 때 세계지도인 혼일강릉 역대 국토지도가 제작되었다.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혼일강릉 역대 국토지도는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일강릉 역대 국토지도가 태종 때라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17번. 역사서인데요. 우리가 과목이 한국사이다 보니까 역사서와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만져볼까요? 자, 그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역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지금까지. 바로 삼국사기였죠. 그죠? 자, 자료 한번 볼까요? 성상전하께서 또한 그에 관한 옛 기록은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있으므로
이로써 군주와 왕비의 착하고 악함, 신하의 충성됨과 사특함, 나랏일의 안전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펴서 드러내어 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재능과 학문과 식견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권위 있는 역사서를 완성하여 만대의 전하에 빛내기를 해와 별처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뭐냐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서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여러분 아다시피 무슨 사건 이후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후에 누구의 명으로? 인종의 명으로 편찬된 역사서죠. 그죠? 그래서 관찬 역사서입니다. 관찬서. 그리고 알다시피 바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유교주의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편찬된 역사서고요. 그리고 또 무슨 체죠? 기존체 역사서고. 그 다음에 김부식이 이 책을 편찬할 때는 기존에 있던 구 삼국사를 하나의 토대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저술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이기도 하지요. 자,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부터 볼게요. 아예 4번부터 볼까요? 4번 고려 초에 구 삼국사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했다. 관찬서죠. 인종의 명 편찬한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맞는 정답이죠. 3번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그 합리적인 사실들만 역사로 기록해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조선과 사만 등의 역사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설화, 불교와 관련된 자료도 철저하게 배제하여 서술하였다. 이것도 맞는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한 이후 문보 귀족사의 모순이 더욱 심화된 시대를 배경으로 저술되었다. 이것도 맞는 정답이 되지요. 자, 틀린 답은 1번이 될 텐데 1번에 보시게 되면 정통의식과 대의 명분을 강조하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입장에서 신라 중심으로 서술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자 보세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리고 신라 중심 소설 맞는 답인데 바로 이 앞에 있는 정통의식과 대의 명분을 강조하는 건 이건 바로 고려 후기에 뭡니까?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앞문장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현대사 문제인데요.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시기에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정부는 제 빵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출 주도형의 성장 전략, 여기 수출 주도형의 성장 전략, 그 결과 국민 총생산은 연평균 10% 내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여기 보세요. 이 시기에 추진된 경공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이후 중화공업에 중점을 둔 경제개발계획과는 대비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죠? 이 시기 경공업 중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그죠?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몇 년부터 몇 년? 1962에서 1971까지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YH 무역 사건을 비롯한 노동운동이 일어났다. YH 무역 여러분들 몇 년이에요? 1979죠? 그러면 시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틀렸네요. 2번.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으로 우리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러분들 전실 분신 자살 몇 년? 197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는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참고로 1970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 전태일 분신 사건 말고 또 뭐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부 고속국도 개통, 그 다음에 또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거, 이것도 1970 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3번 원점을 잡았다고 하는 300산업. 300산업 언제요? 이승만 정부, 즉 6.25 전쟁 이후 1950년대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에 3조 호황 나면 무조건 뭐예요? 전두환 정부 몇 공화국이에요? 5공화국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다 뭐가 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농민 노동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아예 포괄적 문제를 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농민 노동운동은 뭐 일단은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사상 영향받는 건 당연하죠. 이걸 잠깐 시기적으로 정리해보면 1920년대인데요. 그리고 1930년대. 이게 일단 크게 둘로 나눠볼게요. 1920년대 오게 되면 농민 노동운동은 바로 전국 단위의, 전국 규모의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그때 그 단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조선농민 총동맹 그리고 조선노동 총동맹이라는 두 개의 단체가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주도해 나가게 되죠. 그때 20년대의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살기 위한 우리 농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었죠. 생존권 투쟁. 그래서 이 시기에 농민운동은 주로 어떤 거냐 그러면 소작료 인하 그리고 소작권의 이전을 반대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이 전개되었고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예요?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 다음에 20년대 노동운동은 바로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에 대해 불만이 있죠. 그래서 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 등 주로 생존권 투쟁에 집중이 된 노동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년대 노동운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입니다.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은 일제시대 전개된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었죠. 19, 2구에 일어났고요. 자, 반면에 30년대 오게 되면은 이 농민노동운동은 특히 30년을 전후한 시기에 농민노동운동이 거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제의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자 이 30년대의 농민노동운동은 비합법적 혁명 조합의 형태로서 농민노동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농민노동운동은 우리가 보통 어떤 성격이냐 그러면 바로 정치적인 투쟁입니다. 정치적인 성격, 즉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를 들면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주제 폐지, 뭐 일제타도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자, 정치적 성격이 바뀌게 되고요.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일제타도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전개되기 때문에 30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정치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바로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즉 193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국가 총동운령을 발표하면서 전쟁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농민노동운동을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전쟁에 필요한 물자 또는 노동력 공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이 강화됩니다. 즉 무엇에 대한?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탄압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강화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중일전쟁 이후에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탄압이 착취가 강화되면서 우리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면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일제히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어서 오히려 세력이 약화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지 보겠습니다. 1번 1920년대는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띤 활동이 전개되었다. 맞는 정답이 되겠죠. 2번 30년대는 비합법적인 혁명조합의 지도로 정적인 투쟁이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으로 발전했다. 맞는다. 그 다음에 3번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 뭐가 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이 있다. 맞는 답이죠.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중일전쟁 이후에 말씀드렸죠. 일제의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면서 일제에 의한 탄압이 강화되면서 바로 노동운동, 농민운동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세력이 약화된다는데 보십시오.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의 착취가 강화되면서 노동, 농민운동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게 틀린 답이죠. 오히려 세력이 약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다음 내용과 관련된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지문 빨리 볼까요? 김익희가 상소했는데 요즘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정부는 한갓, 헛 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바로 비빈, 즉 왕의 비빈을 간택하는 것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 바로 뭐에 대한 설명이 지금 비변사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비변사는 하나의 주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변사 빨리 정리해 볼까요?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건 언제죠? 중종 때 무엇을 계기로?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중종 때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국방을 담당하던 무슨 기구로? 임시기구로 설치되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바로 상설기구로 발전합니다. 상설기구화된 건 바로 무엇을 계기로? 을묘 외변을 계기로 해서 이제 상설기구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는 건 언제냐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그 기나긴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은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비변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됐죠. 그래서 이 비변사에 참여하는 관리들을 전현직 3정승, 공조를 대한 5조의 판서, 참판, 그리고 대제학, 군용대 등을 참여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변사의 기능이 임진왜란 이후에 너무 강화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요? 모든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바로 국정 최고 권력기구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왕권이 약화되고, 그리고 동시에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도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비변사가 이후에 세도정치 시기에도 바로 이 세도 가문의 안동임시, 풍양조씨 세도 가문의 권력기구가 되었죠. 권력기구가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세도 가문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정치를 주도해 나간 거죠. 그래서 이때 와서 또다시 왕권 약화, 의정부 육조 기능 약화를 또다시 초래하게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상황에서 이제 고종이 즉위하죠. 그래서 고종의 아빠 누구?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대신에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하였죠. 특히 흥선대원군의 비변사 폐지는 어떤 목적이었어요? 왕권 강화 목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변사는 이렇게 어떤 그 변화 과정을 반드시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요. 특히 비변사는 여러분들이 고려의 도병마사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공부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선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때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임시기구 맞죠?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2번 임진왜란 이후 문무 고위관리들의 합의기관으로 확대되어 그것은 결국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을 약화되었다. 언제 이후? 임진왜란 이후. 맞는 정답이죠. 3번 전현직 삼정승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잔파 오군영 대장 강화여수 대작 등이 참여했다. 맞는 정답이고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세도정치 시기에는 비변사가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즉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강화해 나가는 하나의 세력 기반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 비변사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된 겁니까? 더욱 강화되어 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바쁘게 지나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